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종연구소의 정성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북한의 대남 핵위협과 남북 핵균형 추진 전략입니다. 북한 핵무기가 과연 생존용이냐, 협상용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전문가들이라든가 사람은 북한 핵무기를 협상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미국이 북한이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판문점에서 한 번 만나고 그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대선된다고 했을 때 만날 수도 있지만은 안 만날 수도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북한하고 외교적인 접촉 하겠다고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한 핵무기가 초기에는 생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이 해체됐을 때 북한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만약 우리의 최대 우방인 미국이 만약 하루아침에 공산주의화된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비슷한 충격을 북한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초기에는 생존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 이후에 북한이 육자회담에도 나서면서 어느 정도 그 의지가 확고한 건 아니었지만 협상용으로도 활용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에 확실히 틀려졌죠. 김정은 집권하자마자 2012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문화했고요. 2017년에는 수폭탄 핵실험을 이제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원자탄 2발 맞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원자탄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수폭탄까지도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한의 그 핵무기 이걸 생존용이라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생존용이라면은 원자탄만으로 충분한데 그보다 위력이 10배 이상 되는 수폭탄까지 개발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6차 핵실험 후에 발표한 것은 이것은 ICBM용 수폭탄이다. 결국 미국을 겨냥한 거고, 미국을 겨냥한 건 뭐냐? 유사시에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16년 1월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 핵무기는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그때부터 남북 핵균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계속 여전히 북한과의 어떤 협상 전망, 협상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하면서 그때서부터 드디어 이제 북한 핵무기가 더 이상 이제 자위용이라든가 협상용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은 2022년 4월부터 전술 핵무기 전방 시점 배치 추진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대납 핵 3제 사용까지 정당화하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과 10월에는 한국 주요 군사주의 시설, 공항 및 항만에 등에 대한 전술 핵공격 모의 연습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 지역에 대한 작전 주도까지도 공개를 했고, 작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남한 영토에 대한 평정과 점령 준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남한에 대해서도 더 강압적으로 나올 것은 뻔한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은 북한 정권도 종말을 맞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북한의 선의와 함정 판단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인지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워싱턴에서 워싱턴 선언이 발표가 됐지만은 한미 확장업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이 발표가 됐지만은 이 선언이라는 건 죄악이 아니죠. 대통령이 바뀌면은 하루아침에 휴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작년 1월 한국국방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북한의 핵탄두 북한이 현재 약
80에서 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2030년에는 최대 166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 아산 정책연구원은 그보다 더 높게 100에서 한 150개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30년에는 대략 한 300개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넘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속도가 못 따라간다던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하기 전에 공개했던 핵탄두들입니다. 작년 3월에 북한이 전수 핵탄두를 공개했는데, 과거 같으면은 작년 9월에 핵실험을 했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러시아를 방문했죠. 푸틴과의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그런 이제 넘기는 걸 제가 넘길 수 없는 거죠. 중요한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9월에 그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제 올해 이제 푸틴의 방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이제 핵무기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00개, 200개, 이제 이렇게 이제 300개를 목표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한미의 확장제만으로 이걸 감당을 할 수 있느냐. 특히 올해 미 대선에서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나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정책이 앞으로도 과연 유효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는 북한이 전술핵 무기의 전방 실전 배치를 공언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더 이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줬고요. 북한은 이제 핵무력 정책 법령을 작년 9월에 2022년 4월이었죠.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하고 전방 실전 배치를 시사하는 게 그렇고, 2022년 9월에는 남한에 대한 핵선제 타격까지 정당화하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과 10월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주요 군사주의 시설 비행장들과 항구들에 대한 이제 모의 타격 훈련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ICBM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열병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북한이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포 17형 ICBM을 무려 10여 개나 열병식에서 공개했고요. 고체연료 ICBM도 이제 공개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체연료 ICBM을 작년 4월 달에 첫 시험 발사하고 작년 12월 달에는 이제 시험 발사 대신 발사 훈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고체연료 ICBM도 완성되었다라는 걸 선언했죠. 근데 고체연료 ICBM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ICBM 능력도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남한에 대해서 더욱더 강압적으로 나올 것은 이제 분명하고, 그리고 올해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1월하고 2월 달에 드러냈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가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상 타파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올해는 북한이 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 이것은 우리 안보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서 김정은은 유사시 남한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김정은이 통일대전이라든가 이런 말 했지만은 그것은 이제 소수의
간부들 앞에서 군부대 방문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은 작년처럼 수백 명의 뭐 당과 국가 군대 간부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 달에 시정의민의 회의에서 또 그 같은 발언을 했죠. 그러면 북한의 당과 국가 군대 간부들이 김정은 이런 얘기 한 걸 그냥 듣고 넘길 수 있습니까? 넘길 수 없는 거죠. 실질적인 중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유사시라는 거는 처음부터 북한이 남한을 뭐 점령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확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그 경우에 남한 영토 점령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이 올해 1월과 2월 달에 명확하게 밝힌 것처럼 NLL 무력화 시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이제 남북한이 서로 압도적으로 대응을 나가면은 그 확전도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때로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입장일 수도 있는데, 북한이 포탄 한 발 쏘면 우리는 압도적 대응을 한다면 10발 정도 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은 100발 쏴야 되고, 그럼 우리는 또 1000발 쏴야 되고, 그럼 순식간에 작은 불씨 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확전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압도적인 병이 아니라 단호하고도 절대된 비례적 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 발 쏘면 우리가 두세 발 쏘고 저쪽에 네다섯 발 쏘면 우리가 대여섯 발 쏘고 이런 식으로 상승 부들카드를 하더라도 일정한 선에서 그칠 수 있도록 확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입장은 6.25 전쟁 이전에 남북한의 분단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북한이 당시 급진 군사주의로 나가게 했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북한은 작년 6월 달에 남한의 동부 지역을 타겟으로 한 작전 계획 지도를 공개했죠. 이것은 뭘 시사하냐면은 북한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처음부터 서울을 타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뭐 중국 대사관도 있고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뭐 많은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처음부터 서울 공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 선전포가 되겠죠. 미국도 뭐 핵무기가 있지만 핵무기가 아직 도쿄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방 도시를 공격했지만은 핵무기의 위력이 워낙 무서우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본이 항복했죠. 북한도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북한 작년 4월에는 남한의 수도권과 평택주한 미군 기지 계룡대 등을 계룡대 등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에 대한 작전 계획 지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동해상공 800m에서 모핵탄두를 폭파시키는 어떤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핵무기는 한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에 그殺傷 위력이 최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이 위력 20킬로톤의 핵탄두를 탑재하고 800m 높이의 서울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에 11만 약 4,0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젤렌스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2년간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약 3만 1,000명 정도 군인이 사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포탄 요구하고 미사일 요구하는데 사망자가 3만 명 정도. 근데 핵무기 하나로 그 11만 명 정도가 일순간에 사망할 수 있다면은 이게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뭐 우리가 개발한 괴물 현무가 뭐 전술 핵무기급이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하나로 11만 명이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는데 2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망한 우크라이나 병사들 수보다 몇 배가 되는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데 그 현무랑 전술 핵무기랑 비교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전술 핵무기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하더라도 이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하는 것과 거의 같은 위력을 갖는 거고 그래서 핵무기에 대해서 비핵무기로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의 핵실험 위력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그림으로 이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만약 용산 상공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경우는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 등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는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굉장히 고도화되는데 그럼 확장 억제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확장 억제 한계는 갈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결정권은 미 대통령이 많이 갖는다는 단일 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하고 미국 국방부가 아무리 협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핵무기 사용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방부라든가 이 한미 국방부가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동맹을 경시하는 미국 대통령이 만약 올해 대선에 당선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동맹을 위해서 북한과 핵전쟁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 수십만이나 수백만이 죽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미국 국내 여론도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당연히 하루아침에 휴지장이 될 겁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처음 당선됐을 때 미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ABC, Anything but Clinton. 네? 클린턴과의 차별에 나섰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차별화에 나서겠죠. 이처럼 이제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데 이제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현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하고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던 밥 우드워드 회고록에도 잘 나왔지만은 트럼프는 나토가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들이 미국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봤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미연합훈련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 해야 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미 육군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군사전략 전문가 에이드리언 루이스 해군 참모대 교수는 작년 한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적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과거에 베트남과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수많은 희생을 겪었지만 결국 철수했다. 그래서 미국에게만 이제 한국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한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인접 국가로부터 그렇게 노골적인 해결을 받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가 일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이용훈 기자님이 작년에 조선일보 쪽에서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했었고요. 전술핵 무기가 배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공유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우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매년 이제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북한이 만약 남한을 침공할 경우에 미국이 이제 한국을 지켜줘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2021년에는 63%가 지켜줘야 된다. 2022년에는 55%. 근데 작년에는 50%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50%도
이제 공화당 지지자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이 다른데,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50% 절반 이상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답변했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죠.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민주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의 안보를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하고 2기 행정부하고 분명히 다를 텐데, 트럼프의 사위 쿠시너가 밥 우드워드한테 한 이야기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만 하더라도 기존의 외교 국방 관료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경에는 트럼프의 장악력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만약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은 트럼프에게 보다 더 충성적인 그 관료들이 임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갖고 있던 원래의 생각을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책구의 방역을 가려고 하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크게 4단계로 제가 이 자료에 제시를 했는데, 여기 발표 이 화면이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화면을 무시하시고 그냥 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잠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이 경제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느냐에 따라 그 속도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핵무장에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준비를 시작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핵무장 준비를 하는 건 핵무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사시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핵과학자, 기술자들이 얼마나 이제 필요하고 누구를 이제 동원할 건가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파악할 수가 있고, 만약 사용 해결료 제철 시설, 그러니까 이제 제철 시설을 은밀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만든다라든가 그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으면은 핵무장으로 단기간 내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핵무장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의 전문가들이라든가 만나보면 느낄 수 있는 거는 핵무장을 유사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핵무장은 안 하더라도 유사시 플랜 B로서 어떻게 핵무장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국가안보실 3차장을 만들어서 3차장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표로도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했고요. 핵 잠재력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핵 잠재력 갖고 있지만은 핵 잠재력 갖고 있는 게 NPT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사용 해결료 제철이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유사시 대만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북한이 크게 도발했을 때 북한이 핵무장으로 간다고 일본이 핵무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가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은 NPT를 탈퇴해야겠죠. 근데 NPT 탈퇴 자체가 곧 제재를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압박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NPT를 보면은 한 국가가 이제 비상사태 직면에서 탈퇴하는 걸 권리로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바로 인접국으로부터 한국처럼 노골적으로 핵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NPT를 탈퇴할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핵무장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장할 수도 있고 우라늄 가지고 핵무장할 수도 있고, 우라늄 가지고 핵무장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은 핵실험이 필요가 없죠. 보통 이제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같은 경우 핵실험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이스라엘처럼 NCND로 간다고 하면은
뭐 국제사회가 우리 제재할 수 있는 명분도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지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은 국제사회가 제재하기 어렵겠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어떤 방법만 가지고 시나리오만 가지고 핵무장하면은 경제가 파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만약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집니다. 그 일시적인 어떤 제재가 두려워서 우리가 뭐 핵무장하는 것을 이제 뭐 포기한다고 하면은 국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핵무장하자는 건 아닙니다. 잠재력부터 일단 갖추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하고 핵감축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300개, 500개 되는 어떤 핵무기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뭐 사용 핵연료만 가지고도 수천 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은 뭐 이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핵 잠재력과 핵심 잠수함 확보를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농축우라늄의 민간 발전소에 사용할 농축우라늄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의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성입니다. 지금 민간 발전소에 사용되는 그 농축우라늄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죠. 미국조차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만약 농축우라늄 판매를 중단한다고 하면은 뭐 민주주의 진영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공동으로 농축우라늄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한미일 3자 국제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미일 공동으로 핵잠수함, 원자핵심 잠수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작년에 핵공격,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을 진수했는데 기존의 중형 잠수함 20척 정도도 다 그런 방식으로 개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러면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기존의 중형 잠수함 20척을 모두 다 전술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으로 개조한다고 했을 때 동해상에서 전술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20척 정도가 떠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시나리오입니까?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끔찍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핵잠수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미일 공동으로 이제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한테 돈 드는 거 아니죠. 미국은 돈 드는 거는 트럼프는 안 하겠다는 거지만은 한미가 한국과 일본이 스스로 임무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막기 어렵겠죠. 그리고 북한이 원자핵심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도와주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만든 원자핵심 잠수함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미국의 원자핵심 잠수함이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서 365일 24시간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북한 원자핵심 잠수함이 미 본토로 간다고 했을 때 그걸 한국과 일본이 디젤 잠수함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핵심 잠수함 갖고 있으면은 따라가면서 견제도 하고 요격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핵잠을 갖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두 가지 방안 가지고 작년에 미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이제 유엔사하고 주한미군 주한미군 대사관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굉장히 뭐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핵무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잠재력과 핵심 잠수함을 갖는 노력은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